아침 뉴스의 숫자는 평온하다. 환율은 큰 흔들림이 없고 주가는 박스권을 유지한다. 금리는 높지만 더 오르지 않는다. 부동산 가격도 급락 대신 거래 절벽이라는 말로 정리된다. 이 조용함이 안정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 위기는 늘 소음과 함께 오지 않는다. 소리는 뒤늦게 따라온다. 시장이 말이 없을수록 데이터가 움직이지 않을수록 위험은 보이지 않는 곳에 쌓인다. 유동성은 줄어드는데 표면의 금리는 그대로다. 기업의 현금 흐름은 얇아지는데 CDS 프리미엄은 아직 크게 반응하지 않는다. 외환 보유액은 충분하다는 말이 반복되지만 단기 외채의 회전 속도는 빨라진다. 가계는 변동금리에 묶여 있고 소득은 물가를 따라가지 못한다. 조용한 구간에서 선택은 늦어지고 대응은 미뤄진다. 과거에도 그랬다. 97년 IMF 직전의 한국은 숫자가 붕괴를 외치지 않았다. 아르헨티나는 환율이 고정된 평온 속에서 신뢰를 잃었고 그리스는 국채 금리가 잠잠할 때 재정의 균열이 깊어졌다. 터키와 베네수엘라는 통화의 신호가 늦게 나타난 대신 생활의 신호가 먼저 무너졌다. 지금 한국의 조용함은 질문을 요구한다. 무엇이 움직이지 않는가? 무엇이 말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 침묵의 비용은 누구의 삶으로 돌아오는가? 여기서부터 우리는 소리가 없는 위험을 추적해야 한다. 위기의 징후는 언제나 주변부에서 먼저 나타난다. 대기업의 실적 발표는 견조하지만 중소기업의 연체율이 서서히 오른다. 은행의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안정적이라는 설명이 붙지만 비은행권의 유동성 지표는 빠르게 경직된다. 부동산 시장은 가격보다 거래량이 먼저 식는다. 거래가 멈춘다는 것은 가격이 아직 말하지 않는 위험을 숨긴다는 뜻이다. 전세 보증금 회수 기간이 길어지고 PF 대출의 망위는 짧아진다. 금리는 유지되지만 자금의 실제 가격은 올라간다. 환율은 큰 변동이 없어 보이지만 기업들은 환해지를 늘리고 수입업체는 결제 시점을 앞당긴다. CDS는 조용하지만 외국인 자금의 체류 기간은 짧아진다. 이는 신뢰의 온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신호다. 가계의 카드 사용액은 줄지 않지만 저축은 감소한다.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신용을 사용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충격에 대한 완충 장치는 약해진다. 위기는 아직 이름을 갖지 않았지만 형태는 분명하다. 숫자가 아니라 흐름에서 보인다. 시장이 아니라 일상에서 먼저 느껴진다. 이 단계에서 위험은 과장되지 않는다. 오히려 축소된다. 조용하기 때문이다. 이 조용함을 징후로 읽지 못하면 다음 단계는 훨씬 빠르게 다가온다. 경제 충격은 한 지점에서 터지지 않는다. 여러 층위의 압력이 동시에 작동하며 임계점을 넘을 때 나타난다.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오래 유지되면 차입 구조가 먼저 흔들린다. 변동금리에 노출된 가계는 소비를 줄이고 기업은 투자 대신 현금 보유를 선택한다. 이때 유동성은 돌지 않는다. 은행의 기준금리는 그대로지만 실제 대출 금리는 가산금리로 높아진다. 시장의 금리와 체감 금리는 분리된다. 환율은 안정처럼 보이지만 이는 거래량이 줄어든 결과일 수 있다. 거래가 적을수록 가격은 조용해진다. CDS가 즉각 반응하지 않는 이유도 같다. 위험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측정되는 거래가 줄었기 때문이다. 부동산에서는 가격 조정 대신 시간 조정이 일어난다. 거래 지연과 미분양은 자금 회수의 속도를 늦추고 금융권의 망이 부담을 키운다. 이 과정에서 충격은 서서히 개인에게 전가된다. 고용은 숫자로 유지되지만 근로시간이 줄고 소득의 질이 나빠진다. 충격의 작동 원리는 소리 없이 이전된다. 금융에서 실물로, 기업에서 가계로, 숫자에서 삶으로 이동한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면 조용한 시기를 안전으로 오해하게 된다.
글로벌 사례를 보면 조용한 구간이 얼마나 위험한지 분명해진다. 아르헨티나는 환율이 고정된 시기에 물가와 재정의 불균형이 누적됐다. 숫자는 안정이었지만 신뢰는 빠져나갔다. 그리스는 국채 금리가 낮게 유지될 때 부채 구조가 악화됐다. 위기는 금리 급등이 아니라 신뢰 붕괴로 시작됐다. 터키는 통화가 급변하기 전까지 성장 수치가 버팀목처럼 보였다. 그러나 외화 부채의 비중과 단기 자금 의존도가 조용히 높아졌다. 베네수엘라는 통계가 현실을 가리지 못하자 생활의 신호가 먼저 무너졌다. 물자 부족과 통화 기능 상실은 숫자 이후가 아니라 숫자 이전에 시작됐다. 이 공통점은 분명하다. 조용함은 완충이 아니라 마비다. 시장이 반응하지 않을 때 정책은 늦고 개인은 대비하지 않는다. 글로벌 자금은 소음이 아니라 침묵을 보고 움직인다. 거래가 얇아질수록 작은 충격이 큰 변동으로 이어진다. 한국 경제는 개방도가 높고 외환과 금리의 연결이 빠르다. 그래서 조용한 구간의 의미를 더 엄격하게 읽어야 한다. 비교는 경고다. 지금의 침묵은 예외가 아니다. 반복된 패턴의 한 장면이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서서히 그러나 넓게 퍼진다. 수출은 수치상 회복처럼 보이지만 단가와 마진은 압박을 받는다. 환율 안정 속에서도 원자재 결제 비용과 운임 변동성은 기업의 계획을 흔든다. 금리가 유지되는 동안 기업의 차환 부담은 누적되고 단기 차입 의존은 높아진다. 부동산에서는 가격보다 금융이 먼저 반응한다. PF 구조의 만기 집중은 금융권의 유동성 관리를 어렵게 만들고 비은행권의 조달 비용을 끌어올린다. 가계는 고정 지출이 늘어난다. 이자와 주거 비용이 소득의 더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소비의 질이 바뀐다. 통계는 고용을 지키지만 체감은 불안하다. 자영업자의 매출 회전은 느려지고 연체의 문턱은 낮아진다. CDS와 외환 보유액 같은 지표가 즉각 경보를 울리지 않아도 신용의 미세한 균열은 축적된다. 조용한 구간이 길어질수록 선택지는 줄어든다. 정책의 여지는 좁아지고 기업과 가계의 버퍼는 얇아진다. 한국 경제의 특성상 이 전이는 빠르다. 침묵이 끝나는 순간 충격은 한꺼번에 도착한다. 그래서 지금의 영향은 숫자보다 구조에서 읽어야 한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응은 조용한 시기일수록 어려워진다. 물가가 완전히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기는 부담스럽다. 환율이 안정된 것처럼 보일수록 외환 개입의 명분은 약해진다. 재정은 확장과 건전성 사이에서 균형을 요구받는다. 이때 정책은 신호를 관리하는 단계에 머문다. 말은 많아지지만 조치는 작아진다. 유동성 공급은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고 규제는 미세 조정에 그친다. 그러나 시장의 핵심은 속도다. 만기 구조와 차입의 질이 악화될 때 대응이 늦으면 비용은 커진다. IMF 97년의 교훈은 명확하다. 위기는 데이터가 아니라 신뢰의 속도로 번진다. 글로벌 사례에서도 정책이 침묵을 안정으로 해석한 순간 비용은 급증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방향의 명료함이다. 금리만이 아니라 유동성의 경로 환율만이 아니라 외화 조달의 구조를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 조용한 시기의 정책은 위기를 피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충격을 줄이기 위한 준비여야 한다. 그 준비가 보이지 않을수록 불확실성은 커진다. 개인의 생존 전략은 거창하지 않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분명해야 한다. 조용한 시기에는 수익보다 지속성이 중요하다. 변동금리 노출을 줄이고 만기를 분산하는 것이 첫 번째다. 환율이 안정돼 보일수록 외화 지출과 부채의 구조를 점검해야 한다. 부동산은 가격 전망보다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거래가 멈춘 시장에서는 유동성이 가장 큰 비용이 된다. 소비는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고정 지출의 비중을 낮추는 방향이어야 한다. 비상자금은 수익을 내기보다 시간을 사는 역할을 한다. 직업에서는 안정성만큼 이동성을 확보해야 한다. 소득의 질을 점검하고 기술과 네트워크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충격의 완충 장치가 된다. 조용한 위험은 개인에게 준비의 시간을 준다. 이 시간을 낙관으로 쓰면 비용이 커지고 점검으로 쓰면 충격은 줄어든다. 경제는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다. 구조가 먼저 움직인다. 그래서 개인은 구조에 맞춘 전략을 가져야 한다. 조용함을 경고로 읽는 순간 선택지는 아직 남아있다. 여운을 남기는 마무리는 질문으로 시작된다. 우리는 언제 위험을 느끼는가? 숫자가 흔들릴 때인가? 아니면 삶이 흔들릴 때인가? 조용한 경제는 안정을 가장한 시험이다. 시장이 잠잠할수록 선택의 책임은 개인과 사회에 넘어온다. 위기는 갑자기 나타나는 사건이 아니라 무시된 신호의 총합이다. 금리와 환율 부동산과 CDS는 경고를 속삭인다. 그러나 그 소리는 작다. 듣기 위해서는 속도를 늦추고 구조를 봐야 한다. 조용한 시기에 준비한 사회는 충격을 관리할 수 있지만 안도한 사회는 비용을 떠안는다. 한국 경제는 여러 번 이를 경험했다. 지금의 침묵은 결론이 아니다. 선택의 구간이다. 무엇을 고칠 것인가, 무엇을 지킬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면 다음 소음은 훨씬 클 것이다. Part Guy. 마지막으로 남는 메시지는 단순하다. 가장 위험한 곳은 가장 조용한 곳이다. 경제는 늘 말해왔다. 다만 작은 목소리로. 위기를 피하는 방법은 예측이 아니라 해석이다. 숫자의 안정 뒤에 있는 구조를 읽고 개인의 삶으로 연결되는 경로를 이해하는 것. 그때 비로소 조용함은 안심이 아니라 준비가 된다. 지금 이 순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가장 많은 일이 쌓이는 시간이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이 다큐가 남기고 싶은 단 하나의 경고다. 조용한 위험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공통된 지점이 있다. 바로 시간이다. 경제 지표는 현재를 보여주지만 위험은 미래에서 자란다. 금리가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부담은 선형이 아니라 누적으로 쌓인다. 가계의 이자 비용은 매달 반복되며 소비 여력을 잠식하고 기업의 차입 구조는 점점 짧아진 만기에 묶인다. 환율이 안정적일수록 환위험 관리의 비용은 눈에 띄지 않게 증가한다. CDS가 조용할수록 신용의 가격은 장부 밖에서 재평가된다. 이 시간의 축적은 통계에 바로 찍히지 않는다. 그러나 개인의 선택을 서서히 제한한다. 이직은 미뤄지고 창업은 늦춰지며 소비는 방어적으로 변한다. 조용한 위험의 본질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느리지만 되돌리기 어려운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 흐름을 인식하지 못하면 위기는 갑작스럽게 느껴진다. 실제로는 오래전부터 진행됐음에도 말이다. 또 하나의 핵심은 연결성이다. 한국 경제는 금융과 실물 국내와 해외가 촘촘히 연결돼 있다. 한 부문의 침묵은 다른 부문의 소음을 준비한다. 비은행권의 유동성 경색은 곧바로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으로 이어지고 이는 고용의 질을 바꾼다. 수출 기업의 환율 안정은 수입 물가와 가계의 체감 물가로 전이된다. 부동산 금융의 조용한 압박은 지역 경제의 활력을 갉아먹는다. 이 연결고리는 단절되지 않는다. 다만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을 뿐이다. 글로벌 사례가 보여주듯 연결성이 높은 경제일수록 조용한 시기의 관리가 중요하다. 한 지점의 안정이 전체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위험은
연결을 타고 이동한다. 그래서 조용한 곳을 점검하는 일은 특정 부문을 비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과정이다. 조용한 위험을 읽는 또 다른 방법은 지표의 방향성이 아니라 간극을 보는 것이다. 기준금리와 시중금리의 간극 공식 환율과 기업의 체감 환율 사이의 간극 주택 가격과 실제 거래 체감 사이의 간극이 커질수록 위험은 숨어든다. 이 간극은 신뢰의 비용이다. 시장이 완전히 믿지 않을 때 가격은 유지되지만 조건은 나빠진다. 대출은 가능하지만 망이는 짧아지고 거래는 가능하지만 물량은 줄어든다. 통계는 안정적이지만 선택지는 줄어든다. 이때 개인과 기업은 방어적으로 변한다. 투자보다 보유를 택하고 확장보다 생존을 선택한다. 이런 선택이 쌓이면 성장의 잠재력은 낮아진다. 조용한 위험은 붕괴가 아니라 마모다. 한 번에 무너지지 않고 서서히 달아간다. 그래서 감지하기 어렵고 그래서 더 위험하다. 이 간극을 줄이는 것이 정책과 개인 모두의 과제다. 보이지 않는 비용을 드러내는 순간 조용함은 관리의 대상이 된다. 조용한 시기의 시장 심리는 과신과 피로가 동시에 존재한다. 오랜 기간 큰 변동이 없으면 위험 감수는 무뎌지고 경계는 피로해진다. 투자자는 변동성보다 기회비용을 더 걱정하고 가계는 긴축보다 정상화를 기대한다. 이 심리의 변화는 가격보다 행동에서 먼저 드러난다. 레버리지는 줄지 않지만 구조는 나빠진다. 단기 상품과 유동화 상품의 비중이 늘고 숨겨진 수수료와 조건이 붙는다. 환율이 안정된 구간에서는 환차손의 기억이 희미해지고 외화 부채의 위험은 평가절하된다. CDS가 조용하면 신용의 문제는 남의 일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심리는 지표를 앞선다. 기대가 현실을 앞지르면 작은 충격에도 반응은 과도해진다. 글로벌 자금은 이런 심리의 균열을 감지한다. 소음이 아니라 체류 기간과 포지션의 변화로 움직인다. 조용한 시장에서 포지션이 가벼워질수록 반전의 파동은 커진다. 그래서 심리를 읽는 일은 가격을 예측하는 일이 아니다. 구조적 취약성이 언제 드러날지를 가늠하는 일이다. 조용함 속에 과신이 누적될수록 위험은 가까워진다. 조용한 위험은 통계의 평균값에 숨어 있다. 평균은 극단을 지운다. 금리는 평균적으로 유지되지만 취약차주의 부담은 이미 한계에 닿아 있다. 환율은 평균적으로 안정적이지만 특정 업종의 결제 리스크는 커진다. 부동산 가격의 평균은 유지돼도 지역과 유형의 편차는 확대된다. CDS는 국가 단위로 조용하지만 기업과 가계의 신용 스프레드는 벌어진다. 평균은 안심을 준다. 그러나 위기는 평균이 아니라 꼬리에서 시작된다. 연체율의 작은 상승 미분양의 특정 구간 집중, 단기 자금의 회전 가속 같은 미세 신호가 쌓인다. 이 신호들은 서로 연결되며 임계점을 만든다. 조용한 시기에 필요한 분석은 평균의 해석이 아니라 분포의 점검이다. 어디가 얇아졌는지, 어디가 빠르게 변하는지 보는 일이다. 분포의 꼬리를 관리하지 못하면 평균의 안정은 갑작스레 무너진다. 그래서 조용함을 믿기보다 분포를 의심해야 한다. 그것이 위기를 피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조용한 위험이 현실로 전이되는 순간에는 공통된 촉발점이 있다. 외부 충격이다. 그것은 금리 인상일 수도 있고 환율 변동일 수도 있으며 지정학적 사건이나 글로벌 금융시장의 방향 전환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충격의 크기가 아니다. 이미 누적된 취약성 위에 작은 충격이 얹힐 때 반응은 비대칭적으로 커진다. 유동성이 얇아진 시장에서는 매도와 자금 회수가 동시에 일어나고
가격은 단숨에 움직인다. 그동안 조용하던 CDS와 스프레드는 짧은 시간에 확대된다. 부동산에서는 거래가 아니라 금융이 먼저 흔들리고 기업은 차환 실패라는 형태로 충격을 맞는다. 가계는 갑작스러운 금리 조건 변경과 소득 불안으로 체감 위기를 겪는다. 이 과정은 빠르다. 조용했던 시간의 길이만큼 조정의 속도는 가팔라진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충격이 올 것인가가 아니다. 충격이 왔을 때 버틸 수 있는 구조인가다. 조용한 시기는 그 구조를 점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시간이다. 조용한 위험을 관리하는 핵심은 속도의 차이를 인정하는 데 있다. 금융시장은 빠르고 실물 경제는 느리다. 정책은 그 중간에 있다. 이 속도 차이가 벌어질수록 오해가 생긴다. 시장이 아직 조용하다고 해서 실물이 안전한 것은 아니다. 실물의 둔화는 뒤늦게 통계에 반영된다. 고용은 유지되지만 임금 상승은 멈추고 매출은 유지되지만 이익률은 깎인다. 이 구간에서 정책이 숫자의 안전계만 의존하면 대응은 늦어진다. 조용한 시기의 정책은 선제적이어야 한다는 말은 여기서 나온다. 금리 하나로 모든 속도를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유동성의 흐름 만기의 구조, 취약 부문의 연결, 고리를 동시에 다뤄야 한다. 속도의 불일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조용함은 안정으로 오해되고 대응의 창은 닫힌다. 위기를 키우는 것은 충격이 아니라 속도를 잘못 읽은 판단이다. 개인의 삶에서 이 속도 차이는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뉴스의 경제는 멈춰 있지만 생활의 경제는 이미 바뀐다. 대출 상담의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계약의 문구가 길어진다. 월급은 그대로지만 지출의 유연성은 사라진다. 이런 변화는 불편으로 시작해 불안으로 이어진다. 조용한 시기에 개인이 체감하는 작은 변화들은 구조적 전환의 신호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대응은 감정적으로 늦어진다. 반대로 해석하면 선택지는 남아있다. 고정비를 낮추고 유동성을 확보하는 결정은 화려하지 않지만 효과적이다. 조용한 위험은 개인에게도 시간을 준다. 다만 그 시간은 길지 않다. 삶의 속도가 시장의 속도를 따라잡는 순간 조정은 고통스럽게 다가온다. 그래서 조용한 지금이 가장 중요한 구간이다. 조용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선택은 합의의 문제로 이어진다. 위기가 가시화된 뒤의 합의는 비용을 둘러싼 갈등이 된다. 그러나 조용한 시기의 합의는 방향에 대한 선택이다. 취약차주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유동성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성장과 안정의 균형을 어디에 둘 것인가? 이 질문들은 숫자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요구한다. 글로벌 사례에서 공통으로 나타난 실패는 침묵을 유지하는 선택이었다.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미루는 선택이었다. 조용한 시기에 필요한 것은 공포가 아니라 투명성이다. 구조의 취약성을 공개하고 비용의 분담을 설계하는 일이다. 그래야 충격이 왔을 때 신뢰가 남는다. 신뢰는 위기의 속도를 늦추는 거의 유일한 자산이다. 조용함을 유지하는 것과 조용함을 관리하는 것은 다르다. 전자는 마비이고 후자는 준비다. 사회적 선택은 이 둘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 B-19 기업의 역할도 여기서 중요해진다. 조용한 시기에 기업은 효율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한다. 그러나 효율의 극대화는 완충 장치의 최소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재고를 줄이고 인력을 최적화하는 전략은 평상시에는 합리적이다. 하지만 유동성이 경색될 때는 취약점이 된다. 조용한 위험을 읽는 기업은 숫자보다 구조를 점검한다. 차입의 만기 외화 노출 공급망의 단절 가능성을 미리 계산한다. 단기 성과를 유지하면서도 버퍼를 남겨두는 선택은 눈에 띄지 않지만 위기에서 차이를 만든다.
글로벌 사례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의 공통점은 위기를 예측했기 때문이 아니라 조용한 시기에 여지를 남겼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에서 기업의 이런 선택은 고용과 지역 경제로 연결된다. 그래서 기업의 판단은 개별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일부다. 금융시장의 관점에서 조용한 위험은 가격보다 유동성의 질로 드러난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스프레드는 넓어지고 담보의 기준은 까다로워진다. 겉으로는 거래가 가능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건부다. 이때 시장의 핵심은 접근성이다. 누가 언제 어떤 조건으로 자금에 접근할 수 있는가가 갈린다. 조용한 시기에는 이 격차가 통계에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접근성의 차이는 위기 순간에 곧바로 결과로 나타난다. 자금이 필요한 주체가 동시에 움직이면 유동성은 사라진다. CDS가 늦게 반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거래가 얇을수록 가격은 현실을 늦게 반영한다. 조용함은 유동성의 착시를 만든다. 그래서 위험 관리는 가격이 아니라 경로를 점검하는 일이다. 어떤 시장이 막히면 다음은 어디인가? 연결의 순서를 이해하는 순간 조용한 위험은 지도 위에 드러난다. 정책 커뮤니케이션 역시 조용한 시기에 시험대에 오른다. 말의 일관성과 신호의 명확성이 신뢰를 만든다. 숫자가 안정적일수록 메시지는 단순해야 한다. 그러나 종종 반대가 된다. 안심을 주기 위해 복잡한 설명이 늘고 조건부 발언이 반복된다. 시장은 이를 불확실성으로 해석한다. 글로벌 사례에서 신뢰를 지킨 국가는 완벽한 정책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방향을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무엇을 우선할지, 어디까지 허용할지 분명히 말했을 때 조용함은 준비의 시간으로 바뀌었다. 한국 경제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조용한 위험을 인정하는 언어가 필요하다. 공포를 조장하지 않으면서 구조를 설명하는 언어다. 그 언어가 있어야 개인과 기업의 선택이 정렬된다. 침묵은 안정을 가장한 공백이 된다. 명확한 신호만이 그 공백을 메운다. 조용한 위험을 감지하는 마지막 관문은 국제 자본의 시선이다. 글로벌 자금은 수익보다 회수 가능성을 먼저 본다. 금리 차이가 매력적이어도 유동성의 경로가 불투명하면 체류 기간은 짧아진다. 이 변화는 환율의 급등락이 아니라 포지션의 경량화로 나타난다. 장기 자금은 머뭇거리고 단기 자금은 빠르게 드나든다. 외환 보유액이 충분해 보여도 당위 외채의 망위 구조가 빽빽해지면 시장의 평가는 달라진다. CDS는 조용하지만 스왑 시장의 조건은 미세하게 나빠진다. 이는 신뢰의 가격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르고 있다는 뜻이다. 조용한 시기에 국제 자본의 움직임을 읽는 핵심은 숫자의 크기가 아니라 시간이다. 얼마나 오래 머무는가? 얼마나 빨리 빠져나갈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불리해질수록 조용함은 위험으로 바뀐다. 한국처럼 개방된 경제에서는 이 전환이 빠르다. 그래서 국제 자본의 침묵은 안심이 아니라 점검의 신호다. 결국 조용한 위험을 관리하는 기준은 일관성이다. 정책의 일관성, 기업 전략의 일관성, 개인 선택의 일관성이다. 숫자가 변하지 않을 때 방향이 흔들리면 비용은 커진다. 조용한 시기에는 작은 일관성이 큰 충격을 막는다. 만기를 분산하고 유동성을 남겨두는 선택 과도한 레버리지를 피하는 판단 기대보다 구조를 보는 태도다. 이 일관성은 화려하지 않다. 성과도 즉각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위기가 닥쳤을 때 차이는 분명해진다. 준비된 구조는 속도를 늦추고 일관된 선택은 공포를 줄인다. 한국 경제의 과제도 여기에 있다. 조용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함 속에서 기준을 세우는 것.
그 기준이 분명할수록 다음 소음은 관리 가능한 범위에 머문다. 조용한 지금은 결론이 아니다. 선택의 축적이 결과를 만드는 구간이다. 조용한 위험의 끝자락에서 드러나는 것은 분배의 문제다. 충격이 오기 전에는 모두가 비슷해 보이지만 충격 이후의 비용은 균등하지 않다. 유동성을 가진 쪽은 시간을 사고 그렇지 못한 쪽은 선택을 강요받는다. 금리 상승의 부담은 소득 하위로 갈수록 더 빠르게 체감되고 환율 변동의 비용은 협상력이 약한 주체에게 먼저 전가된다.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가진 계층은 가격 조정의 시간을 버티지만 임금과 자영업 소득에 의존하는 계층은 즉각적인 압박을 받는다. 조용한 시기에 이 격차는 통계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평균이 이를 가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험이 현실화되면 분배의 균열은 한꺼번에 표면으로 올라온다. 그래서 조용한 위험을 관리한다는 것은 단지 것이 안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비용 배분의 문제다. 누가 먼저 얼마나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없을수록 충격은 갈등으로 번진다. 이 지점에서 다시 질문으로 돌아온다. 지금 한국 경제에서 가장 조용한 곳은 어디인가? 뉴스의 헤드라인이 아닌 말이 적은 지표들이다. 급변하지 않는 환율 유지되는 금리, 움직이지 않는 가격들. 이 침묵은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판단을 미루게 만든다. 조용한 위험을 직시하는 일은 비관이 아니다. 선택의 폭을 넓히는 일이다. 과거의 위기들은 모두 소란 이전의 침묵을 거쳤다. IMF 97년도 글로벌 사례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지금의 조용함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음 국면의 비용은 달라진다. 한국 경제가 맞이한 이 구간은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라 점검의 시간이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가장 많은 결정이 쌓인다. 그리고 그 결정들이 곧 결과가 된다. 조용한 위험을 끝까지 관리하는 데 필요한 마지막 요소는 기억이다. 위기는 시간이 지나면 미화되거나 단순화된다. 고통은 잊히고 교훈은 요약된다. 그 결과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 IMF 97년 이후 한국은 많은 제도를 바꿨지만 시간이 흐르며 경계는 느슨해졌다. 글로벌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위기를 겪은 직후에는 보수적이던 선택이 안정이 길어질수록 공격적으로 변했다. 조용한 시기는 기억을 시험한다. 과거의 경험을 구조로 남겼는지 아니면 이야기로만 남겼는지 묻는다. 기억이 제도로 남아있으면 조용함은 관리된다. 기억이 추억으로만 남아있으면 조용함은 방심이 된다. 개인도 마찬가지다. 이전의 어려움에서 무엇을 고쳤는지, 무엇을 유지했는지 돌아보는 일이 필요하다. 기억은 공포가 아니라 기준을 제공한다. 그 기준이 있을 때 조용한 위험은 반복되지 않는다. 이제 남은 것은 선택의 지속성이다. 한 번의 점검으로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 조용한 위험은 꾸준한 관리만이 줄일 수 있다. 금리와 환율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부채와 자산의 구조를 다시 보는 일. 기업과 가계 정책 모두에게 필요한 습관이다. 조용한 시기에 이런 습관은 번거롭고 과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위기가 닥친 뒤의 선택은 훨씬 비싸다. 한국 경제는 여전히 선택할 시간이 있다. 소음이 없다는 이유로 멈출 것인가? 침묵을 신호로 읽고 움직일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각자의 몫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조용한 곳을 외면할수록 위험은 커진다는 사실이다. 지금의 조용함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다. 그 과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다음 국면을 결정한다. 조용한 위험의 마지막 전조는 피로다. 시장의 피로, 정책의 피로, 개인의 피로가 동시에 쌓인다. 긴장 없이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경계는 습관적으로 낮아진다. 변화가 없다는 사실이
안도감이 아니라 부담으로 느껴지기 시작한다. 금리는 높고 내려오지 않으며 환율은 안정적이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사회 전체의 판단은 보수와 반김 사이에서 흔들린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쉬운 선택이 된다. 그러나 피로 속의 방치는 위험을 키운다. 글로벌 사례에서 위기 직전의 공통점은 과도한 낙관이 아니라 집단적 무기력이었다. 모두가 위험을 느꼈지만 행동하지 않았다. 조용한 위험은 이 무기력을 먹고 자란다. 그래서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정보가 아니라 다시 긴장을 회복하는 일이다. 기준을 재확인하고 속도를 조절하며 작은 조정을 반복하는 것이다. 피로를 관리하지 못하면 침묵은 결국 소음으로 바뀐다. 이 다큐가 도달하고자 하는 지점은 예언이 아니다. 판단의 틀이다. 조용함을 안정으로 해석할 것인가, 관리의 신호로 읽을 것인가. 한국 경제는 이미 여러 번 선택의 결과를 경험했다. 위기는 피할 수 없었지만 비용은 달랐다. 그 차이는 조용한 시기에 만들어졌다. 숫자가 움직이지 않을 때 구조를 점검한 사회는 충격을 흡수했고, 안도한 사회는 고통을 확대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다. 준비는 눈에 띄지 않지만 결과는 분명하다. 지금 한국 경제에서 가장 조용한 곳을 다시 떠올려 보자. 그곳이 가장 위험한 이유는 아직 말이 없기 때문이다. 말이 없을 때 묻고 움직이지 않을 때 점검하는 것. 그것이 이 긴 침묵을 통과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태도의 문제다. 경제는 늘 신호를 보낸다. 다만 그것이 크고 분명할 때는 이미 선택지가 줄어든 뒤다. 가장 중요한 신호는 조용함이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기 지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시기, 뉴스가 반복되는 시기. 바로 그때가 판단의 질을 가르는 순간이다. 한국 경제가 지금 마주한 조용함은 시험지와 같다.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는지, 구조를 점검하는지, 개인과 사회가 각자의 역할을 이해하는지 묻는다. 위기는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아니다. 해석과 대응의 결과다. 조용한 곳을 외면하면 위험은 커지고, 조용한 곳을 들여다보면 충격은 관리된다. 이 다큐멘터리가 남기고 싶은 결론은 단순하다. 지금 한국 경제에서 가장 위험한 곳은 소란스러운 곳이 아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곳이다. 그리고 그 침묵을 어떻게 읽느냐가 다음 시대의 비용을 결정한다.